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여야가 공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정봉주 후보의 막말 논란에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을 향해 거머리당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조국 신당이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고 급박해가지고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금일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후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게 수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부의장을 지냈죠. 그리고 중진 중에 중진 국회의원인데요.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입니다. 그동안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당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은요. 지난 9일 날짜가 좀 나와 있죠. 이 의혹과 관련해서 객관성이 없다. 뭐 이의제기 있었지만 기각한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없는데요. 크게 지금까지는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이 사안을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오늘 판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 입장은 그건 공천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근거가 드러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된 부분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했고 관련자의 진술은 언론사의 인터뷰마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끝에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판결 쓰듯이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강전의 노동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우택 의원과 관련된 사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오늘은 전격적으로 맞습니다.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거 판단이 바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정우택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어떠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 지역의 언론사에서부터 일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후보가 후보로서 경선에 나갔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카페 사장이 돈을 준 것이 CCTV에 찍혔던 것은 맞고 그것이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것은 맞지만 본인은 곧 그것을 돌려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청주 상당구에서의 후보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카페 사장의 변호인 측에서 실제로는 돈봉투를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관위 측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정우택 후보에 대한 이러한 변호인을 통한 카페 사장의 진술 번복이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우택 후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공관위에서 공천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정우택 후보에 대한 의혹을 계속적으로 파헤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김연아 전 의원이 고향 정에서 후보로 등록을 하고 공천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어떤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형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취소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 공천이 끝났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의혹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공천을 취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 윤경호 소장님께 오늘 이 판단이요. 이게 제때 공천 취소가 나왔는데 제때 한 걸로 봅니까? 조금 늦은 걸로 판단하십니까? 늦었죠.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굴복한 거잖아요. 아니 같은 공관위원장 정영환 입에서 예. 어떻게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예.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겠어요. 그만큼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CCTV에 찍힌 저 장면, 예. 어떻게 저걸 부인하겠어요. 근데 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질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요? 아니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눈높이는 바뀌지 않았겠죠. 그러나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아마 훨씬 더 엄격해졌을 거예요. 그만큼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걸. 왜 악화됐겠습니까? 정우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오늘 좀 다루겠지만 무슨 뭐 도태우, 조수연, 장해찬 줄줄이 이를테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예. 뭐 이런 공천을 해놓고 뭐 공천 잘했다 그러느냐. 만약에 이런 질타에 시달리면 예. 잘못하면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지금 해외 도피 뭐 이거에 묻어서 지금 싸잡아서 매를 맞게 생겼으니까 지금 애라도 빨리 꼬리를 잘라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밖에 해석이 안 되죠. 지금 공천이 확정된 분들과 관련된 논란이요. 지금 정우택 의원 것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불거졌는데요. 일단 오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관련 질문을 받고 좀 설명을 내놔요. 물론 여기도 지금 약간 신중합니다. 지금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할 때 설명드릴게요. 오늘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빨리 결론 내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같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건인데요. 최근에 이제 하태경 의원과 경선을 통해서 이해운 전 의원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천이 확정된 뒤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금 저게 어떤 이 단체 카톡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해운 의원님이라고 그 카톡방에 좀 들어있는 걸로 보이죠? 저 상태라면요. 그리고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랭을 보면은요. 저는 현재 60대지만 과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뭐 약간 웃음 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자신이 있으시면 20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듯한 글들이 이 카톡 대화방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논란이에요. 지금요. 다른 화면 하나 더 있는데요. 또 그것도 마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이, 당원 여부 등 소이고 여론조사 참여 유도하는 듯한 이런 글들이 그 단체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해운 전 의원도 그 단체방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보도들이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서정욱 변호사? 예. 이거 지금 당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아마 이제 두 가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이해훈 지금 후보가 이제 됐는데 예. 직접 이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알았는지 알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로 반영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 연령대별로 이게 반영하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이제 몇 대 몇 당원이냐 아니냐 뭐 국민 5대5 뭐 이런 예. 식으로 20, 30대 이게 연령별로 반영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그 정동영 후보 있잖아요. 예. 이분도 이제 그냥 200명 앞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 그래야지 뭐 여론조사가 잘 된다.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정동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이를 고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할 때요? 아마 이제 나이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론을 조사할 때는 이제 그게 나이가 젊은 게 아마 뭐 여론에 잡히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여론을 듣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가 연령에 대한 확인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좀 진실되게 대답하는 게 맞고요. 예. 만약에 저는 고의적으로 이제 쏘겠다면 정동영 의원이든 뭐 이해운 의원이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 근데 저도 이게 단체 카톡이 막 하루에 수천 개 오거든요. 예. 근데 거의 확인을 안 해요. 어. 근데 만약에 이게 범죄잖아요. 예. 근데 범죄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까? 어. 실제 제가 아는 후보들 중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쏘기라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근데 단체 카톡 수백 명, 어떤 데는 수천 명 있더라고요. 예. 여기 글 올려가지고 20대로 하십시오 후보자가 이해운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어. 바로 적발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범행을 하더라도 이게 몰래 은폐해서 숨어서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몇천 명 있는 데서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는 그러니까 연령을 2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고 얘기를 하라 뭐 약간 이런 거를 조장하는 듯한 글들이 있는데 이해운 전 의원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거 일단 약간 부인을 선을 그래서 긋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 뭐 단체 카톡에 글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예. 만약에 이해운 의원이 저런 생각이 있었다면 몰래 조직적으로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응답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범행을 바보가 이상 그렇게 하면 금방 적발되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저는 이래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글쎄요, 이게 뭐 소정욱 변호사는 마치 이게 무슨 형사 소송의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예. 당내 경선이에요. 예. 당내 경선은 어느 정도 사고가 나도 내부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전례상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관용적으로 하지 않았고 누군가 뭐 관계자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단톡방에 관계자가 없겠습니까? 그럼 관계자는 제지를 해야죠. 이게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예. 제지도 안 했고 본인도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본인은 안 본다 그래도 본인의 아이디를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저런 사안을 보고를 안 한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뭐 20대 뭐 이런 거 뭐 말씀하셨는데 당내 경선은 통상 연령을 좀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예. 모집단하고 비슷한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집단에 예를 들어서 지지자 그룹이 있어요. 예. 지지자 그룹이 모집단이 대충 이런 그 50대 20% 예. 뭐 60대 뭐 10%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으면 예. 표본 집단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대충 해야 아. 이 모집단의 대표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소리에 자신 있으면 20대라고 하라 이게 단순한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니까, 여론조사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모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배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20대는 몇 명까지 차야 되고 50대는 몇 명까지 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렇게 단톡방의 모습을 보면 한 명이라도 저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당원이 일반 시민인 척하고 경선에 임했다면 그거는 예. 부정 경선이잖아요. 그 부정 경선이면 이 결과가 경선 결과가 원천무효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여부를 떠나서 원천무효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처음에 받은 명단과 쓰여진 명단과 이런 것들을 교차로 예. 1차 있었고 2차 있었고 처음에 받은 명단이 있을 거고 예. 이 세 개를 놓고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당원이 넘어갔는지 봐야 되고 예. 또 두 번째 국민 입장에서는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5대5 경선이 아니에요. 아. 8대2 경선입니다. 예. 국민이 8이에요. 예. 근데 국민이 8인 상황에서 이해운 의원이 1차에서 얻은 것을 엎을 정도가 되려면은요, 대거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예. 특히 이영 후보가 얻은 거는 일반 국민도 그렇고 당원도 그렇고 대거 넘어와야 예. 돼요. 근데 당원은 대거 넘어올 수 있다고 치지만 80%의 일반 국민이 대거 넘어온다는 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거는 수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모릅니다. 당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운 전 의원이 좀 억울한 상황인 건지 이걸 당에서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공천 취소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대안으로 다시 후보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다시 경선을 누가 하고 또 하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당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중진 의원에 대한 부의장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했던 의원에 대한 공천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여론을 의식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막말 대장경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경쟁 정당에서 나왔어요. 비판의 목소리죠.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 사과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당에서 조치가 있을 건가? 이게 지금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우선요. 정봉주 후보입니다. 지금 공천을 받았으니까요. 정봉주 후보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말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왜냐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예.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 아이 이것도 봐야 벌레가 되거든. 뭡니까 또? 왜요? 언어는 좀 곱게 좀 써주세요. 아니 그게 벌레입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니까.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버려.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자, 일단 논란이 된 세 가지 발언. 마지막 쪽은 금태섭 전 의원이 본인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밝힌 내용이죠. 근데요, 특히요, 그중에서 중간에 나왔던 이른바 지뢰 얘기. 발목 지뢰 관련된 얘기. 이게 파장이 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정봉주 후보가 오늘 또 사과 입장을 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라 지키다 사고 당하신 두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자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공개적인 선거운동 중단한다. 자숙의 의미는 선거운동하지 않겠다 당분간.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용사 얘기를 꺼낸 건 그동안 본인이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 실수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당사자에게 사과까지 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도대체 어떤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한 거냐?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의식을 해서 두 용사란 표현까지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봉주 후보의 어떤 막말 논란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참 된 거예요. 2015년까지 가는데 이건 또 불교계하고 관련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좀 한 걸로 어떤 영상도 좀 남아 있고요. 알려지는데 조계종 김정은과 똑같은 집단이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의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조계종이 왜 북한 김정은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요.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웃기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게 또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이 조계사 신도들에게 욕설과 약간 협박성 발언. 이게 또 다시 또 회자가 되는 거군요. 이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쯤 되면 정봉주 의원의 과거 논란했던 말
이거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벌써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표현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자유분방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면서 살았다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대목대목마다 문제가 됩니다만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거짓말한 게 가장 심각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요? 어떤 첫날 대목입니까?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예. 유선상으로 아까 그 발목 질환로 예. 부상을 당했던 두 군인들 예.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사과를 했다라고 한 당사자께 직접 유선 사과했다니까 많은 분이 생각하시기에 실제 그런 사고를 당했던 그 군인들에게 전화를 한 거가 이렇게 인식한 분이 많았던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랬는데 정작 지금 나옵니다만 김정은, 하재헌 두 당사자들이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또 사과했다는 그랬더니 얘기네요. 하루 지난 다음에 뭐 팟캐스트, 예. 뭐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직접 사과하지 못했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태도가 이게 무슨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나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말 새치혀를 쓴 거 이거와 달리 예. DMZ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발목 부상을 당한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뭐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얘기를 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예. 지금도 사망자와 부상자, 유족, 당사자들이 예. 지금 우리 동시대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DMZ에서의 사고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당사자들이 아직도 현역에 복무 중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저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공천 취소하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일 것 같습니다. 아까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뭐 중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게 이례적이다라고 앵커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봉주 전 의원이야 뭐 국회 부의장 정도의 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언론이 다루고 있는 이 비중을 보면 예. 자칫 잘못하면 이종섭 전 장관 도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해졌던 국면이 예. 한순간에 지금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더 돌아서기 전에 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 결정을 빨리 취소하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이른바 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른바 뭐 목발, 뭐 경품, 발목질에 관련된. 그런데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께 사과를 했다 연락해서.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럼 실제 부상을 입은 그 용사들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냐? 그랬더니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 다른 분한테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설명과 설명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 자체가 또. 소정 변호사? 예. 자, 그런데요. 기억을 돌려보면 지난 1월 초에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출범했을 때 막말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요. 이미 다 과거 발언인데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또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다면 당시 공관위는 무슨 판단을 한 겁니까? 이런 거 안 들여다봤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뭐 공천 취소는 이제 뭐 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과연 이게 미리 검증해서 이제 컷오프를 못 시켰는가 이 문제죠. 뭐 제가 이제 이 발언은 오래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들었고 방송에서도 들었고. 근데 이걸 공관위만 못 들었습니까? 왜 이제 와서 하는지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미리 걸렀어야 안 된다. 예. 이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만말을 한다면 아마 이제 공천 취소하면 정봉주 이제 그 후보니까 예.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아니 막말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야지. 제가 보기에 가장
역대급 막말은 지금 이제 녹음돼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있는 예. 이재명 대표의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쌍욕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대로 두고 왜 나만 이게 막말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실제 그 기준은 대표든 그냥 의원이든 뭐 누구든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연일 어떤 입장 논평을 좀 내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라면 가히 막말 대장경 수준이다. 아,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군요. 막말 대장경이니까 뭐 양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네요. 그리고 정 후보는 즉각 후보직 내려놓고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좀 했네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입장을 좀 살짝 좀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이거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거취에 대해서? 우리 윤경호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게 바로 어떤 이해관계도 적고 그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표를 얻는 게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잖아요. 예.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정봉주 후보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게 먼저는 아닐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어제 오늘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네.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예.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정권 심판론 이슈로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는 대부분 빨리 제거해서 이슈가 안 되게 만들고 민주당이 바라는 어떤 구도나 그 이슈가 그렇죠. 이걸로 그 구도를 완전히 희색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선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예. 승리의 가장 큰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그러면 때문에 당에서의 판단은 예. 뭐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진 사퇴를 시키든 아니면 뭐 공천 취소를 하든 하는 예. 게 뭐 승리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준혜 부위원장, 네. 가정을 좀 해보죠. 만약에 지금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 정도 사안은 그냥 사과 정도 넘어갈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조치, 구체적으로 뭐 공천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자진 사퇴하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낙마를 하는 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그렇다면은 다른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봉주 후보와 경선에서 진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관련해서 오늘 언론에서 공관위원장에게 물어봤는데 예. 좀 부정적인 형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게 먼저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강북 을이라는 지역구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의문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과거에 17대 노원 갑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때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 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었죠. 예. 근데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좀 막말이라든지 이것이 이제야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봉주 의원의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정봉주 지금 이렇게 막말하고 있는 전 의원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본인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의 산하 기관들에 있어서 직을 준다는 것은 매우 측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강북 의뢰 그 공천을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박용진에 대한 자객 공천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전해철 의원이 이제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예. 상대방이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양문석 위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수박 깨버리겠다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그 당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신청을 했을 때 역시 언론에서 민주당 측에 물어봤지만 그 정도의 언급으로 뭐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이러한 막말에 대해서 과거에도 지금 또 양문석 위원이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서 완전히 공천 후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공천됐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과연 공천을 취소할 것인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세 분은 지금 그 이거는 부분 취소다. 짧게. 근데 네.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이게 과연 할까?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거 김상희 짧게 변호사.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강전의 변호사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 좀 아까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경선 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경선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사안이라면 사실 박용진 의원은 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후보를 문제가 발생해서 낙마시키는 거라면 예. 그거는 전략 지역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선 자체를 원천 무효로 볼 수 없다면 예. 뭐 전략적인 새로운 판단을 통해서 당이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을 또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거예요. 예. 정봉주 후보의 상황에 대한 당의 판단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이거 당연히 좀만 좀 더 나와요. 얘기해야 되는 게 박용진 의원이 예. 경선 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운 의원 문제처럼 또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또 그때는 저는 판단의 기준이 또 또 다른 바뀐다고 판단이 생각해요. 된다. 과거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총선 때마다 꽤 있지만 이번에는 꽤 규모가 좀 커 보여요. 지금요 이 사안은.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와 관련돼서 윤리 감찰을 하느냐 마느냐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요. 지금 지도부 구성원들의 말이 다 달라요 지금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윤리감찰단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황실에서 사과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는 게 팩트입니다.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경호 수장님, 뭐 진실은 하나겠지만 윤리감찰을 지시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뭐 아닌 거냐 이런 것까지 논란이 되고 지금 윤리감찰로 덮을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감찰 얘기를 하니까 저 국민의힘도 도태우라는 5.18 관련해서 막말했다고 하는 도태우 후보입니다. 지금. 후보 공천 뭐 재검토하다가 예. 국민 눈높이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유지로 됐죠. 유지 이렇게 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윤리감찰은 뭐 군더더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더더욱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불똥이 더 튀지 않을 거다. 역설적으로요. 국민의힘은 아니 정봉주 같은 저 때 묻은 후보 그냥 놔두라 그러세요. 그러면 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봉주 바꿔라라고 얘기합니까? 좀 제가 너무 이건 막말인가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요? 그 놔두라 왜 국민의힘에서 놔두라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왜 바꾸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거는 대의를 유불리의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 전체 입장에서 이제 그 불량 의원은 걸러내야 안 그럼 되겠습니까? 도태우 후보 같은 분도 대의를 생각해서 정리해야겠죠? 그 얘기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그 그렇습니까? 얘기는 그거 따로 좀 할 건데 일단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릴 거예요.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이거는 제가 오늘 여당에서 나오신 분
약간 여권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전해드렸지만 정봉주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약간 당황을 한 듯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도대체 말이. 그리고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둘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국민일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의 과거 발언, 글 이게 지금 어떤 뇌관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도태우 후보 그리고 다른 분도 나와요. 여기 조수현 후보도 있죠. 우선 도태우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 개입 여부 뭐 이런 거 관련된 발언 때문에 발칵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조수현 후보는 조선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수도. 이것도 참 논란 커졌어요. 근데 각각 이 두 후보 모두 사과합니다. 우선 도태우 후보는 5.18 전신 존중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조수현 후보는 이거 친일파 옹호한 거 아닙니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다른 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 부산에서 이제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른바 이게 방송에서 쓰기가 참 적합하지 않은데 이른바 난교 무슨 이런 표현이 들어간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생활과 관계없이 그중에 그 표현이 들어갔는데 능력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게 발칵했죠.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한참 된 거예요. 서울시민 교양 수준은 저급하다.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 이것도 또 발칵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또 사과해요. 12년 전 정치 시작 전에 글이다. 비하 의도 없습니다. 약간 죄송하다는 입장을 또 밝혔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정 소화하는 과정에 이렇게 논란이 된 과거의 발언을 남기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이후에 반성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수현 후보에 대한 제가 답한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이거 세 분 이제 과거 얘기 막말이라고 이제 논란이 돼서 생겼는데 이거 사과는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먼저 이제 그 도태우 후보는요. 예. 아마 이제 이분의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면요. 제가 방송에서 제부터 그냥 공천 배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수 쪽의 일각에서 지만은 박사라든지 예. 북한군을 개입했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각에.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검증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취지예요. 본인이 직접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검증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 직접 비하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근데 보고요. 본인은 왜 본인 스스로 미숙한 생각했다고 사과를 했습니까? 워낙 근데 비판 여론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언급 자체가 이제 뭐 본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 다양한 검증 주장들이 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예. 자, 그다음에 조수현 이분은요. 예. 우리 서울대 이영훈 교수부터 식민지 근대화론도 있습니다. 예. 학문 영역에 있어요. 예. 경제 발전이 일제시대 때 뭐 잘 됐다는 학문의 영역에 싸움하기 놓은 구절 같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다 배제할 것 같으면요. 그 공천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동의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예. 그러나 은밀한 학문적 검증, 서울대 교수예요. 이영훈 교수도 예. 여러 교수들이 썼잖아요. 그 종족주의라는 책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거 학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고요. 그럼 장해찬 제가 후보의 제일 경우는? 황당한 게 장해찬 문제예요. 제가 여기 다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방송이나 언론에서 한 구절만 따져. 예. 이 한 구절 가지고 이게 진얼이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난교 발음 하더라도 예. 제가 사람 이름 이게 뭐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카사노바가 있다. 카사노바가 이게 발음둥이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감 예. 이랬다면 이게 존중받는 이런
예를 든 이런 게 사례예요. 서울 시민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서울 시민 발언 그것도 방금에 이게- 나온 거. 그러니까 제 말을 이게 딱 한 구절만 따와버리면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뭐 난교 뭐 그 표현 들어간 거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제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예. 앞과 뒤를 제가 못 읽어봤어요. 이 난교 발언을 제가 들어보니 예. 이거는 이게 별거 없는데 앞에 저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 이거는 제가 이게 못 읽어봤기 때문에 전문을 안 읽어본 사람은 평론하지 마라 예. 이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그래서 일본인의 발톱의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도 그런 약간 전문 전체를 못 읽어봤기 때문에 평론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 예. 제가 소정욱 변호사님의 인권 의식에 참 많이 인권 실망하는 의식이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난교 발언에는요 좀 예쁘장하다 하면 이렇게 찝적대든 저렇게 뭐 건드리든 뭐 예.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의 무슨 폄하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누구를 그냥 옆에서 뭐 예쁘다고 예쁘장하다고 막 건드리면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만 잘하고 뭐 돈만 잘 벌고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된 거잖아요. 문맥을 다 읽어보셨다면서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앞뒤로. 예? 그 전 막후 거기까지 예. 갈 필요 없이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 근데 그거는 인권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총선에 공직 후보로 낸 겁니다. 공직 후보로. 예. 그럼 총선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에서 좋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걸 인정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중도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아까 도태우 후보도 이렇게 좀 변론을 하셨는데 검증해보자. 그동안 5.18 이후에 진보와 보수가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면서 예. 수많은 검증의 장들이 존재했어요. 논쟁의 장도 존재했고. 그래서 일단락 져진 게 몇 차례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상당히 가능성, 이게 북한의 어떤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맥락 속에서 검증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맥락이라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도덕성이라는 걸 갖추지 못하고 그 능력을 쓰면은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정글 사회예요. 예. 정글 사회. 근대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 사람이 도덕성을 갖추고 제도나 제도에 근간하는 모든 것들을 룰들을 반칙 안 하고 지켜줄 거라는 품격과 도덕성이 어느 정도 기반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고 중도층에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해 주려는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예. 이것을 양 당에서는 느끼고 직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전의 국민의힘 부위원장. 지금 분위기라면 세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서 각각 뭐 사과도 하고 입장을 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 정도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사자 3명이 예. 본인들은 사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도 그들의 사과가 전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한 변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오히려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광주를 가든 아니면 서울에 와서 당사에서 뭔가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5.18 정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리도 헌법 전문에 이것을 수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의 유튜브에서 5년 전에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SNS의 2가지의 글 정도로는 저는 이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예찬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이 뭐 정치를 하기 전이고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저는 그런 뉘앙스를 조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연아 전 의원 공천 취소한 이유 뭡니까? 법적인 판단이 있어서 취소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이죠. 장예찬 후보도 본인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였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과는 했지만 그렇지만
국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약간 이런 취지의 적극적인 입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여야 가릴 게 없어요. 지금요. 과거에 내뱉었던 이 말들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게 단순히 후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겠죠. 지금. 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요 논란에 한동훈 또 시험대 오른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상황 기억나시죠? 당시에도 시험대란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말 올해 초 상황입니다. 지금요. 근데 또 시험대인가라는 말들이 나와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고군분투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전해드렸어요. 후보들의 과거 막말 논란. 여기에다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지금 이제 호주 대사가 됐죠. 출국 이 자체가 논란이 됐어요. 임명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 조국 신당이 상승태를 타면서 약간 잦아드는 것 같던 정권 심판론 또 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걱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특히 이종섭 출국 논란, 또 가운데 있죠? 이와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설명을 내놓습니다. 오늘도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또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출국 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요?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무슨 뭐 과거의 전문가적 입장을 가지고 당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 고민이 있는 듯한 약간 대답을 하죠. 질문을 받고요. 자, 그런데요. 어제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 약간 걱정의 목소리 좀 나왔어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듯이 도피시켰다. 너무 이제 침소봉대한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 절차에 있어서 아쉽고요. 사실은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기가 아쉽습니다. 최상병 사건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호주 대사의 출국,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합니다만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과제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데 아까 저희가 앞주제 전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 후보들의 과거 막말 논란도 있었지만 특히 도태우 후보의 그 5.18 관련된 발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이제 여권에서 나온 거죠. 이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보십니까? 이종섭 장관의 도피 논란은 이건 한동훈 개인의 비대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공권력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행사가 돼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자다, 피의자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왜 그 사람이 수사 대상자가 돼야 되느냐, 피의자가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러나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개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법무장관 출신의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예.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미 시작된 수사 사건이 거기에 핵심적인 수사 대상자이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였는지 아닌지도 나도 잘 몰랐다라는 식의 해명이 과연 한동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정말 이 똑똑한 거야? 정말 뭔가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추려 하다 보니까 자꾸 논리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가 왜 왔느냐? 정치가 그렇게 쉬워요? 정치가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군들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예. 그러나 법무장관 수행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논리와 말 솜씨로 잘 대응을 해서 지금 인기가 아주 올랐다. 이미지가 아주 많이 부각이 됐다. 근데 정치라는 건요. 예.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공동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집단 지성이 그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라는 진보 보수라는 예. 입장을 떠나서 그것조차도 다 지금 부인을 해버리면 예. 저는 아까 잠시 돌아가면요. 도태우 후보라는 그분의 얘기 중에 유튜브에서 뭐 북한의 개입설을 규명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예. 희생자가 2,000명이 아니라 200명에 불과한데 그게 무슨 학살입니까? 이건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합니다라는 글을 썼다는 그 대목에 저는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은 예. 얼마든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글에서 연장선의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주도해서 한 여러 공천 대상자들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됐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구멍을 보여준 거 그리고 본인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하려고 한 이 정치 철학이라는 게 예.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 봉착할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논란은 공권력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돼도 되는 거냐에 대한 아마 일반 국민의 굉장한 지금 반발을 충분히 가져올 만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이기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 자체에 큰 위기가 다시 불거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언론에서 조금 알려지고 있죠. 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철회할 일 절대 없다.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또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안보실장 방송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또는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호주 대사 같은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회피하는 도주.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고. 어쨌든 임명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손혁 변호사, 이 사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세 가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자, 첫째, 우리 그 이재명 대표부터 조국 수많은 송년길 다 수사를 했죠. 예. 정치직, 이렇게 고위직 누구 한 명 출국 금지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종석 국방장관만 출금해야 됩니까?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출국 금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예.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도망갑니까? 왜 이종섭 장관만, 국방부 장관만 출금했느냐? 예. 이게 문제고 첫째. 예. 자, 두 번째. 이게 고발된 게 9월 달이에요. 예. 공처. 원래 사건을 4개월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 공수처가 뭐 했습니까? 수사했습니까? 이때까지 시간만 끌고 눈치만 보다가 이제 나가려니까 이제 출금한다?
9월 달에 고발했으면 수사했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왜 수사를 이렇게 더디게 여태 안 하다가 지금 하는가 이 말씀인가요? 예. 공수처가 이게 뭐 그래 바쁜 조직입니까? 수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해서 유죄다 무죄다 결론 내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들고 있어. 보통 수사가 우리 지금 조국 이재명도 몇 년 걸려요. 그러면 이종석 국방장관은 몇 년 동안 출검해가 집에 가만히 기다리됩니까? 언제 수사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저는 공수처가 수사가 넉장이다. 이걸 이게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도주하고 뭐 정무적 판단하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장점이라 봐요. 윤 대통령도 표를 계산했으면 선거 끝나고 보내죠. 굳이 왜 윤 지금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표 나가면 이게 비판 여론이 있다는 걸 모를까요? 근데 국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호주하고 방위산업이나 지금 이게 시급하고 거기 전문가가 필요하니 이거는 선거 때 정무적으로 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호주 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종섭 이분이 전문가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이걸 뭐 도망갔다고 어떻게 호주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국익을 위해 나간 대사를.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왜 임명을 했는가부터 그리고 왜 호주로 가는가 호주로 가는 거 도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 여기 대사가 어디로 도망가?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앵커님도 도망을 갔다고 생각합니까? 대사가. 대사가 감시하는 눈이나 대사관의 직원이나 그리고 수사는요. 한 번 받았고 그다음에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진짜 꼭 필요하면 한 번 들어오면 하루면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이걸 도주 대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공개하지 마시고 국익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공수의 행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김상희 평론가는 서정욱 변호사의 설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아전 인수 합리화라고 저는 들었던 게요.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걸 보는 겁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상황 논리죠. 그러나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거를 알고 사전에 이걸 푸는 조치를 대통령실이 그러면은 노력을 했나요? 그 노력을 해가지고 풀고 난 다음에 임명정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논리를 가지고 공수처에다 먼저 했어야죠. 먼저 해가지고 이걸 풀고 임명하고 이렇게 보냈어야죠. 그러면 임명을 했는데 출금이라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났어요. 국민적인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또 했어야죠. 그거 없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공천과 관련된 후보자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천 잡음이 민주당이 엄청 많을 때 이건 전투고 이 전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기고 있고 이겼다. 그러나 전쟁에선 질 수 있다. 그게 전쟁터는 정권 심판론인 것이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넘을 수 있는 공천을 지금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친윤 핵심들 공천하는 살라미식으로 공천하는 이렇게 가면 덜 시끄러울 수는 있으나 이게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는 득점 포인트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바로 대통령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무대로 올라오는 이슈예요. 이게 훨씬 앞에서 다룬 이슈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중도층에게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힘이 센 사람이 자기 합리화식의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저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는 거네. 이렇게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저는 하시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공수처를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바쁜 조직이냐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저는 그 상황을 공수처 가서 다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이요. 이른바 최상병 사망 사건.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한 상황,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 그리고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 그리고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모습.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서로 공방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나온 얘기들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부위원장께는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하는 곳마다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각 후보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방문 요청을 해달라는 게 쇄도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권 일각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시각인데요. 지나치게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만 보인다 지금. 그리고 총선이라는 게 어떻게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건가.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울 약간 지원할 대안인물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찾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지금 한 2달 반, 거의 3달이 다 돼가는 동안 정말 1인 플레이어로서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바닥을 찍었던 그 민심이 한동훈 위원장의 노력으로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 돋보였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계에 있어서는 신인이라고 볼 수 있었고 좀 젊고 능력이 있는 이미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새해에는 신년 인사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과 인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총선 국면을 맞아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힘을 덜어줄 다른 그 선대위원장들을 인선을 했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도 어쨌든 지역구에 이미 출마를 해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위성정당에 있어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례 후보로 지금 출마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선대위원장, 위성정당에서의 선대위원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서 함께 선거를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해찬, 김부겸 총리가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좀 국민들께서 새로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인요한 위원장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향후에도 어쨌든 선대위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계속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산 방문하거든요. 저 부산 방문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상 좀 계속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부산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거든요. 지금 부산 방문 영상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김상일 평론가 좀 봐주시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네요. 제가 4월 이후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정치하길 바라신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고 부산에 호소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총선 결과를 직결시킨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를 약간 동일시하게끔 하는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총선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한동훈 운명론으로. 한동훈이란 인물의 미래에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를 중심에 어떻게든 세워서 정권 심판론보다는 그쪽으로 이거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4월에 이거 안 뽑으면 죽습니다. 이 이슈를 키워가지고 정권 심판론보다 앞세워 보려고 하는 내지는 분산시켜 보려고 오늘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여당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별화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략 수립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차별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아이디어가 어디선가 저는 먼저 또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는요 본인이 총선 이후 상황에서 본인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라고 살짝 글쎄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끄집어내면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자, 오늘날은 제가 4월 이후 정치하길 바란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부산시민에게 호소했는데 손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총선 관련된 상황이 약간 살짝 분위기가 위기로 갑니까? 아니면 아직 뭐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뭐 민주당보다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민주당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근데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저는 몇 발짝 뒤지고 있었다고 봐요. 지금도 그 위기는 마찬가지고요. 예. 아마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나 지지율이 아직은 부정이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예.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4월 10일 이후는요. 예. 돼도 문제고 안 돼도 이제 꼬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꼬이는 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되면 어떻게 꼬이고 잘 안 되면 어떻게 꼬이는 거예요? 안 되면요. 예. 그냥 정치판에서 사라지겠죠. 뭐 안 돼. 만약에 패배하면. 총선 패배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패배하면 저는 뭐 그냥 사라진다. 정치를 더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근데 승리했다 해도 예. 승리했다 해도 이제 뭐 하늘에 태양이 두 개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고요.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때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승리하면 바로 대선으로 가지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계속 윤 대통령과 태양 두 개처럼 뜰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차피 이게 승리해도 예. 뭐 이제 재충전의 기회로 외국 유학을 좀 간다든지 조금 이게 잊혀질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 잊혀질 필요는. 근데 그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오늘 얘기한 본인이 승리하면 정치한다는 뜻 같은데 지금요? 정치를 하는데 예. 잠깐은 잊혀졌다가 컴백. 정치를 하죠. 이겼으면 이제 다음에 대선 본인도 생각이 있겠죠. 예. 정치는 하는데 그 방법론에서 바로 이제 당대표를 나가서 계속 현 뉴스에 초점에 서느냐. 예. 아니면 이게 잠시 재충전 잊혀졌다가 적절한 타임에 다시 돌아와서 정치하느냐. 요 차이는 있는데 정치하는 건 맞아 이기면. 오늘 조 발언도 꽤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은데 4월 이후에 과거에는 4월 10일 이후에는 본인 인생이 꼴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4월 총선 이후에 본인이 정치하길 바란다면 여당을 밀어주세요. 저걸 좀 비유를 하자면요. 예. 우리가 많이 구원투수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 이제 나는 더 이상 구원투자가 아니라 이 구단의 투자자다. 네? 그래서 이게 망하면 구단주가 아니고요? 그렇죠. 사업의 주체다. 지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달리 봤는데요. 지난 그러니까 비대위 처음에 취임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고 국민의힘이 아주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거치긴 했지만 예. 그때만 해도 흔히 여론조사 분석 결과 때 많이 인용하는 두 가지. 언더독 효과. 쉽게 말하면 동정을 유발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예. 임무였죠. 예. 그리고 나서 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찌됐든 본인의 여론조사 수치로 반영이 돼서 나온 인기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심판론 실정 이런 게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뭐 명품백 논란, 뭐 주가 조작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잊혀지고 그러면서 한동훈 효과가 먹히는 듯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언더독 이펙트라고 했는데 이거와는 조금 대치되는 개념.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에 취해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부산 정도면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더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는 이제 우리가 여론몰이를 하고 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에게 밀어주세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빨리 올라타 주세요라는 의미로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건데 큰 지금 걸림돌이 생긴 거죠.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 관련된 논란이 과연 저렇게 밴드웨건 같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미 예. 이제 대세 몰이에 들어섰구나라고 인정을 할 건가? 그건 전 의문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에서 오늘 시장 방문증이 많아요. 아까 구포시장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부산 방문증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좀 나옵니다. 몰빵을 외치며 거머리당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네요. 어떤 분들이요 지금요? 몰빵을 외치면서 저쪽은 거머리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 좀 뭐 유세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이재명 대표
보기 위해 온 분들, 아무래도 지지자로 보이시죠? 그분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삼양입니다. 민주당입니다. 1번 유삼양 후보 몰빵! 4월 10일 날 확실하게 지지해 주시겠죠?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란성 쌍둥이인 거 다들 아시죠? 네, 대전은 빵이 유명하죠? 네, 무슨 빵이 제일 맛있나요? 네, 빵은 몰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한배 한 쌍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강준혜 부위원장. 네.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뭐 비례위성정당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빵 얘기들을 합니까? 몰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게 함께 표를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뭐 함께할 의사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후에 실제 창당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정말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또 때때로 어떤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 조국 혁신당의 비례에 있어서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조국 대표가 그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위성정당이 버젓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으로 표를 가는 것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위성정당이 진보당이라든지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추천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단일 대우로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명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명한 의견들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을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에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강성 지지층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에게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민주당에게 비례도 같이 달라라는 말로 지금 몰빵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빵을 직접 먹는 장면도 나왔네요. 그 빵을. 그리고 빵에 보면은 무슨 이 선거 기호죠 찍는 그것까지 표시가 돼 있고 뭐 그러네요. 이런 빵까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비례 투표 의향 조사에서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정당보다 막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와 조국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의 어떤 설전인데 우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하는 설전 내용을 보죠. 이장님,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장님 지지자라면 응당 몰빵. 조국당은 거머리당이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거머리당이. 조국이 이재명 범죄 첩보 수집도 이건 무슨 주장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리고 반면에 조국 지지자들은요. 조국 효과는 민주당의 플러스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민 비조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이 뜻이죠. 그리고 이게 또 나왔네요. 이거 안 좋은 표현인데 이찍들의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와 조국 대표 지지자를 갈라치기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 누가 끌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이게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거든요, 여기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제목은 조국당 바람에 야 지지층 키보드 내전이라 그러는데 거기 내용 글 좀 보세요. 지읒 기억이라고 써요. 조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일부러. 지읒 기억 신당. 그리고 지읒 기억은 수박 이중대다. 지읒 기억 조국이란 말 자체 쓰지도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읒기억으로 표현한답니다.
그러면서 조국 당 글 자체만 봐도 피로감이 확 올라온다. 묻고 따지도 말고 몰빵이다. 이런답니다. 윤경호 소장님. 그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가 지금 너무 싫은 겁니까 지금? 위기감을 느낄 만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국한되는 거이긴 하지만 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뭐 조국 혁신당, 지민 비조입니다. 예, 그게 지금 먹히는 거 같은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지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제1당을 조국 신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례대표 46석이죠. 예.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이 몇 석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그쪽에서 가져가 버리면 뭐 조국 신당 때문에 1당을 차지하는 거에서 숫자상으로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거에도 차질이 생길 거고 선거 결과 이게 지금 선거 승리한 거야 아니야 이런 헷갈리는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면서 반 윤석열 전선에 같이 서겠다 뭐 이거야 먹히죠. 그러나 지금 이번 공천 과정 보세요. 흔히들 하는 얘기로 지난번 9월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 던진 의원들만 다 찍어서 지금 이번에 다 보복한 거 아니야? 거의 다 뭐 보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재명 사당화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뭐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뭔가 중간 평가를 하자. 이게 심판이다. 정권 심판이다. 이런 식의 논리와 이런 식의 화두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의 당권 재장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조국 신당 쪽에서도 혁신당 쪽의 지지자들도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쪽에 가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 아까 뭐 이장님 지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 보면 조국 혁신당의 부상이 본인들에게는 지금 반갑지 않은 상황이 충분히 될 법하죠. 아까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 살짝 물어보셨는데 정말로 선거 결과 놓고 나서 각 정당마다 득표 나왔을 때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숫자를 얻었을 경우 만약에 얻었을 경우 그럼 민주당의 승리냐 아니냐 이거 어디다 조국 신당을 어디다 간주를 해야 되는 건가 어느 쪽으로 그것조차도 지금 고개를 갸웃해야 되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아마 더 큰 위기의식을 표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뭔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보기에 조국 대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올리지 마라. 피로감 있다. 그래서 지읒 기억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지읒 기억으로. 지읒 기억신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신당 쪽에서 이런 두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개혁신당 쪽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온 즉 똘똘한 제3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겁니다.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비조 지민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시라. 신장식 변호사는 표현이 언론에서는 지민비조인데 저기는 거꾸로 비조가 먼저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을 먼저 설명하는 거네요. 비조 지민이라고 표현하는데 김상희 평론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가 향후에 잠재적인 가만두면은 큰일 날 경쟁자로 보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통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조국 그 전 장관도 장관이지만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진지, 세력 진지는 비명 친문의 진지로 또 보는 거예요. 거길 또 친문 세력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비명과 친문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지금 사실상 비문과 친문은 이번 공천을 통해서 대거 지금 공천이 안 되거나 나가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 쪽으로 간다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오니까. 거의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 내에 그 이재명 대표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이 진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조국 전 장관도 우리 진영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쪽에다가 표를 주는 게 우리의 파일을 넓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에 주면은 조국 혁신당을 거머리당이라고 했지만 예. 사실상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그다음에 진보당 이런 데가 더 거머리당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저분들한테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불편하고 이게 잠재적인 어떤 세력화도 가능한 조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금 확고하게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흠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흠결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장식 변호사가 지민 비조에서 비조 지민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바꿨어요 순서를. 저게 민주당에다가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그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민 비조는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비례를 조국 신당에 줘라 그렇죠. 이런 순서가 거지만 약간 그렇게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나 조국을 찍으러 오신 분들도 조국 당에서는 지역 안 낼 거니까 나오셔서 민주당 찍어주세요. 이 얘기를 그건 하는 또 거거든요.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뭔가 지지자들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악수도 하고 잘해봅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 꺼냈는데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쪽은 뭡니까 지금. 그쪽 이상한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꼬주고 바꾸고 위성정당 요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자체가 꼼수인데 여기에 더해지는 거군요. 지금. 우선 거대 정당 다 위성정당 만들었죠. 지금요. 우선 여당의 위성정당 관련된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뭔가 발표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있었던 그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8명의 의원을 제명 의결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국민의 미래로 지금 몇 분의 의원님들이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는 좀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명 절차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 총선 때도 그랬죠. 비례정당 만들고요. 뭐 이 선거 투표용지에 압순위를 받으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글로 보내는 거예요. 제명을 해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 근데 이번에 또 제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내려고.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퇴하면은 의원직이 박탈되니까 안 돼요. 당에서 제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리는 거예요. 당에서. 그래서 다른 당으로 가면 돼요. 의원직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 미래를 파견 형태로 갔는데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징계 사유는 징계라는 건 뭔가 잘못했으니까 징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분을 삼은 게 뭐냐면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한답니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제명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소정욱 변호사, 국민의 미래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했답니다.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요? 우리가 이제 그 형법을 공부할 때요. 예.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이 쟤를 부당하게 때립니다. 예. 때리는 게 이게 불법이죠. 폭력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당방위예요. 예. 제가 정당방위로 막는데 또 상대가 제가 막는 걸 반격해가 때리면요. 예. 이것도 불법입니다. 예.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못합니다. 예. 이게 확고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방위는 뭘 자, 위한 제가 이거 예를 정당방위예요? 들어볼게요. 예. 선거법은 이제 합의하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가지고 연동형을 만들었잖아. 준연동형을. 예. 이게 처음에 불법인 거죠. 왜? 합의하에 처리할 선거법을 그러니까 거기가 일방 처리했죠. 시초가 문제였다. 예. 자, 여기에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연동을 만들어 놓으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의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일방 통일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하는 이게 정당 방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당이요, 야당이 민주당이 또 우리도 그러면 제명해가지고 우리도 9명 보내서 우리가 1번 뭐 하고 이거는 불법입니다. 정당 방해에 대해서는 대응하면 안 돼요. 예. 손해봐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게 맞아요.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공약 예.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약속 어겨버렸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합의하에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일방 처리했을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 예. 일방 처리해야죠. 그런데 일방 처리해놨고 상대가 정당 방해하니까 우리도 다시 따라하겠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그 연동형 법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래 할 바에는. 원점이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민주당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정당방위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요. 손정욱 변호사의 말씀대로 원죄가 있는 민주당 상황 좀 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 여러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단체들과 손을 잡고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보 추천하는데 또 여기는요. 시민사회 뭐 비례대표 4명 후보가 정해졌는데 여기 3명이 낙마래요. 두 분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사퇴하고 한 번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여기도 혼란입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긴급하게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임태원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뭐 한석 정도 비용 없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을 아마 넘어서는 그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김상일 부님과 여야 뭐 갈 것 없이 위성정당 간에서 혼란이군요. 네, 혼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민주당의 원죄 얘기했는데요. 뭐 원죄 저 인정합니다. 저는 뭐 민주당 그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원죄라고 해요. 그게 날치기로 통과가 됐다고 쳐요. 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반대한 사람은 그 법 안 지켜도 됩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은 궤변이에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킬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민주당에서 꼼수 요지경 똑같이 하면서 아니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차라리 법대로 하고 연정을 추구했다면 오히려 국민의 어떤 지지폭도 훨씬 넓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요지경이 그 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자, 하여튼 위성정당 관련해서 아마 이 요지경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뭐가 나오겠죠, 지금요. 그리고 다음 이분은요, 지금 옥중에 있거든요. 근데 출마 선언을 했네요. 근데 그것도 대독 출마 선언이에요. 일단 그 출마 선언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독재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창살 아래 갇혀있는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든든한 소나무, 정권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본인이 이제 글로 쓴 게 있고요. 오늘 부인께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대독 출마 선언을 한 건데 광주 서구 갑 옥중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광주에서 표심에 호소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광주 대동고등학교라는 곳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서구갑을 골랐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의 여지는 있죠. 아직 재판도 진행 안 됐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으로 시작된 수사가 뇌물로 가서 별건 수사다 이런 논란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변호사고 그리고 공당의 대표까지 지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렇게 약간 뭐 보복하겠다 아니면 뭐 먹니 부리는 듯이 하는 출마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강규래 부위원장 한 1분 정도 있는데 이거 송영길 대표의 옥중 출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광주 시민들께서 이 상황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뭔가 힘들면은 도피할 수 있는 곳이 광주인가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글쎄요, 지금 이렇게
뭔가 특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서 출마한다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것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께서 민주당이었고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과거에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따끔하게 한번 잘라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옥중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출마 선언했고 그러면은 지역구 출마했고 또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 될까? 이것도 약간 대신하는 형태가 되는 건지 어떤지 이것도 좀 어떤 모습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